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사라질 나라가 한국이다. 문제는 앞으로 소득 증가 속도가 많이 둔화될 거라는 겁니다. 경제 여건으로 따지면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사실 예금보다는 투자가 더 좋죠. 안녕하세요. 서강대 경제대학 교수 김영희입니다. 앞서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접어들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잠재 성장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현재 2%에서 머지않아 0%대 진입할 거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주로 노동이 감소하고 우리 기업들이 자본 수당을 많이 축적했기 때문에 투자 크게 늘리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 잠재 성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총 요소 생산성, 이게 개선돼야 되는데요. 이게 하루아침에 개선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에서 우리 기업들이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제가 좀 극단적인 표현을 써놨습니다만 살아남아야 돼 성장한다는 것이죠. 아직도 모든 산업의 주요 산업의 초과 공급이 존재합니다. 초과 공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요가 늘어나든지 공급이 축소돼야 돼요. 그런데 수요가 과거처럼 늘어나기 힘들다는 겁니다. 우선 재정정책, 통화정책에 한계가 있고요. 우리 그 정부 부채 아직은 세계 평균에 비해서 낮지만 정부 부채가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가 그렇게 많은 돈을 쓸 여지가 없고요. 아직도 물가가 목표치보다 약간 더 높기 때문에 통화 정책을 쓸 여지가 크지 않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기업 가계 부채가 세계 평균보다 훨씬 더 높거든요. 금리를 내리더라도 소비 투자가 별로 안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는요.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자식 세대. 제가 만든 표현이 아니라 맥킨지 보고서 제목입니다. 우리 역사로 보면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잘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식 세대가 더 못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겠습니까? 선진국 GDP 보면 전체 GDP는 늘었어요. 근데 상위 10%만 많이 늘었고요. 중간가구 실질 소득은 정체 혹은 감소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초과 공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요가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가계 부채 많기 때문에 그렇게 수요가 늘어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정책 수단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초과 공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저는 산업의 심화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산업은 존재하지만 그 산업 내에 존재하는 기업은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좋은 말로 구조조정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살아남는 기업은 더 잘 되겠죠. 어떤 기업들이 살아남느냐. 첫 번째, 어려울수록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는 더 많은 투자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기가 사이클이 있으니까 좋아질 때 더 잘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산업의 변화 흐름을 고려해 가지고 양성 경영을 하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큰 산업의 그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기업을 만들기보다는 주로 M&A를 통해 가지고 성장 산업에 진출하라고 경영학자들이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에서 그동안 미국이 큰 역할을 했으면 미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축소되고 있고요. 중국 경제 최근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늘어나고 특히 아세안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거든요. 인도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학자들이 여성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활용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 경영학자들이 실제로 그 실증 분석을 해보니까 남성 임원만 있는 회사보다 여성 임원이 섞여 있는 회사가 더 잘 되더라는 겁니다. 어떻든 구조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다. 앞으로 차별화는 더 심화될 것이다. 많은 기업들이 시장에 의해서 구조조정할 수밖에 없고요. 살아남는 기업만 더 잘 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개인 자산가의 가치 전망하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이 주식 투자 참여하셨죠. 그런데 제가 2000년, 2020년, 2021년에는요. 그래도 좀 주식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로 측정해 보니까 그때는 주가가 가대평가됐었어요. 여기서 저 파란 선이요. 우리 명목 GDP로 정한 적정 주가입니다. 장기적으로 올라요. 근데 실제 주가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가대평가되고 때로는 가소평가됩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 명목 GDP에서 코스피가 24%나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제가 올해부터는 주가가 여기서도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중간에 조정 거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리에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주식 비중을 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동성에 비해서도 우리 코스피가 가대평가됐다가 저평가 영역에 있어요. 그래서 흔히들 그 코스피 시가총액을 M2로 나눈 거를 유동성으로 비유하는데요.
한때 그 지나치게 가대평가됐죠. 예, 그런데 지금은 가소평가됐고요. 예, 서서히 이제 제자리에 가는 과정입니다. 그다음에 가장 올별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예, 일평균 수출 금액인데요. 우리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이렇게 높은 경제 변수가 없습니다. 올해 0.86이나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경제가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우리 GDP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45%예요. 그래서 우리 수출이 잘 되면은 뭐 우리 경제 성장이 올라오고 기업 이익도 올라오고 주가도 올라가는 거죠. 흔히들 그 주시장을 산책하면 개가 쥐나고 비교하는데요. 여러분 이거 개 데리고 산책하면 개가 앞서가죠. 개가 코스피고 일평균 수출이 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2021년 6월에는요. 코스피가 일평균 수출 금액의 무려 36%나 앞서가 버린 거예요. 제가 이런 지표 보고 2200까지 떨어집니다.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그런데 앞서가는 기회가 이제 완전히 뒷걸음질 쳐버렸죠. 코스피가 일평균 수출하고 예, 지금은 동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대평가 다 해소돼 버렸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예, 제가 올해는 주가가 뭐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주가를 전망할 때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라는 걸 보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2021년 6월에 정점을 치고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때 코스피가 3,300 갔다가 2,200 이하로 떨어지는 것이죠. 처음에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시대의 흐름에 당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시경제 흐름에 당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런 선행지수 하나만 보더라도요. 우리 삼성전자 2021년 6월 무렵에 9만 원이 넘고 10만 전자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선행지수가 꺾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선행지수가 꺾이면 경기가 나빠집니다. 삼성전자 주가 혼자 오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시경제 흐름을 알면요. 우리가 삼성전자를 9만 원보다는 6만 원대에 더 많이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제가 올해 그 전망하면서 네, 제가 만든 선행지수가 3 혹은 4월이 저점일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올해 그 주가 오릅니다. 앞으로 경기 회복됩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OECD에서 발표하는 한국 선행지수는 뭐 지난 2월에 그 정점을 쳤습니다. OECD 선행지수, 우리 통계청 선행지수가 조금 선행하거든요. 아마 우리 통계청 선행지수도 앞으로 계속 발표가 될 텐데요. 뭐 조만간 저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주가라는 게 참 똑똑합니다. 코스피 업종별 상승률을 보면은 운수장비, 전기전자 업종 이게 30% 이상 올랐습니다. 코스피 15% 올랐는데요. 코스피보다 2배 이상 올랐죠. 이건 무슨 의미예요? 경기 회복을 기대하고 이런 주가들이 먼저 올랐다는 것입니다. 뭐 현재 경기는 안 좋습니다. 근데 선행지수가 올라가면 앞으로 경기가 회복될 거라는 겁니다. 빠르면 4분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경기가 회복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 관련 업종들이 먼저 오른 것입니다. 물론 최근에 좀 너무 빨리 올랐어요. 그래서 조금 오르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제가 올해 주가를 전망하면서 5월까지는 많이 오릅니다. 6월, 8월에는 좀 리스크 관리를 조정을 거칠 테니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때 조정 기간에 다시 그 주식 비중을 늘리라고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그 부동산 가격인데요. 사실 뭐 주가보다도 뭐 집값이 훨씬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 가계 금융자산 중에서 76%가 부동산입니다. 우선 일본 사례예요. 일본 집값이 85년부터 90년까지 급등했지 않습니까?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85년 9월에 미국이 플라자 합의를 통해 가지고 N 강세를 유도합니다. N이 강세되니까 일본 수출 기업들이 아우성을 치죠. 우리가 어떻게 수출해서 먹고 살라는 말이냐. 그래서 일본 중앙은행이 수출 기업이 아우성을 치니까요. 금리 내리면서 내수를 부양해 버려요. 금리 내리고 돈 풀었더니 이렇게 집값이 많이 올랐었죠. 그런데 이렇게 집값이 오르니까 89년 말 90년 들어가지고 금리를 올리고 집값이 급락했죠. 인구 구조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어요. 35세, 55세 인구인데요. 저 인구가 어떤 인구예요? 대학 졸업하고 직장 들어가지고 결혼하고 애 낳고 집을 늘려가는 식입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85년 이후로 집값이 이렇게 오를 때요. 집을 투자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집값이 급락하니까 이제 90년대 들어와서는 집이 뭐 투자재가 아니라 소비재다. 이런 식으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집이 투자재입니까? 소비재입니까? 우리 집값 KB 국민은행 통계 기준인데요. 뭐 중간중간 조정은 있었습니다만은 2009년 3월 저점으로 작년까지는 많이 올랐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작년 6월 정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약간 반등하고 있습니다만 이 반등이 추세 상승이냐 아니면 하락 과정에서 일시적인 반등이냐 제가 그 추세를 구해보니까 아직 추세상으로는
상승 국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가격, 집값을 결정하는 금리, 대출의 경기, 뭐 코스피 이런 것 관련해서 전망을 해보면요,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하락 추세가 좀 더 지속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동안 급락했기 때문에요, 앞으로 급락은 없을 겁니다만은 적어도 지금 상승 추세로 전환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인구 고령화, 베이비붐 세대 은퇴, 높은 가계부채 이런 것 때문에 집값이 장기적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주장한 분도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오른 것은 소득이 증가했고 가구 수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소득 증가 속도가 많이 둔화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의 경우는요, 뭐 통계청 추계입니다만은 2029년이 가구 수가 정점일 거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걸 고려하면은 우리도 집이 투자돼서 소비재로 가는 대전환의 과정이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인구 구조가 이렇게 늙어가는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심지어 저 영국의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서는요,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사라질 나라가 한국이다, 이런 거 극단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인구 구조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 잠재 성장을 계속 할 수 있고, 집값도 차별화는 되지만은 평균적으로는 우리 집도 장기적으로 이제 오를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산 배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계 자산 중에서 76%가 부동산이고요. 금융자산 22%, 전월세 보증을 빼면 16%밖에 안 되고요. 주식은 5%도 안 됩니다. 특히 그 50대 후반, 60대 이분들은 80% 이상이 부동산이에요. 저는 이 부동산이 갈수록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어르신들이 집 하나 가지고 은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더라도 저거를 유동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택연금제도 좋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집을 은행에다 맡기면 연령에 따라, 그 다음에 집 규모에 따라 다 다르지만 매월 일정 생활비는 얻을 수가 있거든요. 저는 굉장히 이거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금융자산 측면에서 보면은 작년에, 그 다음에 올 1분기까지 은행 예금 비중이 많이 늘었죠. 거의 47%까지 가고 있어요. 작년에 은행 예금 금리가 일시적으로 5%까지 갔지 않습니까? 경제 여건으로 따지면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미 5% 금리 주는 은행은 없어졌습니다. 올 연말에는 뭐 3%, 내년에는 2% 진입할 거예요. 4, 5년 후에는 뭐 몇 년 전처럼 다시 1% 진입할 겁니다.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사실 예금보다는 채권 투자가 더 좋죠. 채권 사놓으면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가격이 오르니까 언제든지 팔아도 시세 차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작년 10월에 우리 10년 국채 수익률이 4.6%까지 갔었어요. 근데 최근에 3.2%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10% 이상 시세 차익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금리가 최근에 뭐 미국 금리도 오르고 우리 그 새마을금고 이런 거 금융 불안 때문에 뭐 3.8% 근처까지 올랐는데요. 저는 멀리 보면은 채권을 투자할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아직 그 일반 회사채에 사시는 거는 조금 위험해 보입니다. 앞으로 경제 성장률 낮아지고 경기가 나빠지면요, 이 회사채 신용 등급이 낮아질 수가 있어요. 현재는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10년짜리, 심지어는 20년짜리, 이게 지금 3.78%이 정도 되는데요. 저는 5년 되면 그게 1%대 뭐 중후반에 진입하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채권 가격 많이 오릅니다. 채권 투자도 꼭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게가 투자할 자산이 주식인데요. 우리가 그 2021년에는 동학개미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가계 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23%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작년 말에 20%까지 줄어들었고요. 뭐 올 1분기 주가가 올라가지고 조금 올랐습니다만, 우리 주가가 명목 GDP, 그 다음에 일평균 수출, 그 다음에 M2 이런 유동성에 비해서 주가가 저평가됐습니다. 시간이 가면은 뭐 코스피 3000, 뭐 더 멀리 보면 4000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그 주식 비중을 좀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채권 투자도 늘리고 주식 비중도 늘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뭐를 줄여야 될 것인가? 그거는 은행 예금입니다. 앞으로 저 금리도 떨어지고 은행 예금보다는 상대적으로 채권 가격이 더 오르고 주식 가격도 수익률이 은행 예금보다는 높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 예금 비중 좀 줄이고요, 주식이나 채권 투자 늘릴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강의 내용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저성장 저금리 시대 때는
우리가 일하면서 근로소득 얻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직을 오래오래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나 직이라는 것은 영원한 게 아니죠. 우리가 특히 은퇴 후 나갈 사무실이 있어야 된다. 적당한 용돈이 있어야 된다. 은퇴한 남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의 업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 자산이 있습니다. 채권도 있고 주식도 있고 부동산도 있는데요. 네, 제가 여러 가지 평가를 해보니까 아직도 부동산은 좀 가대평가 영역에 있어요. 네, 그런데 주식이 가장 그 장기 추세나 여러 가지 경제 변수로 저평가의 영역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식시장에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금융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정말 좋아합니다. 금융민주주의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 금융으로 부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금융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으로 부자 되셔가지고요. 좀 나눠 쓰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지금까지 서강대 경제대학교 교수 김영길이었습니다.